네, 계속해서 8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교과서 91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뜀틀 운동에서 감점이나 무효가 되는 경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감점이 되는 경우 7가지가 있고요. 무효가 되는 경우 5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씩 보겠습니다. 도움 닫기 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해서 도마까지 달려가는 그 거리가 25m를 넘게 되면 감점이 됩니다. 그 다음 손 짚기 후에 몸의 높이가 충분하지 않을 때, 무슨 말이냐면 도마를 짚고 공중동작 연기를 해야 하는데 이때 이 공중동작의 높이가 충분히 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낮을 때를 말하겠죠. 그럴 때는 감점이 됩니다. 그 다음 도마를 짚고 공중동작을 하고 착지할 때 착지 구역이 이렇게 라인이 정해져 있는데 착지 구역 밖으로 한 손 또는 한 발이 닿았을 때 감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약 단계 중에 공중 동작이 정확하지 않을 때 마찬가지 감점이 되겠고요. 착지 지점이 중앙으로부터 많이 벗어나면 그만큼 감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착지 지점이 도마로부터 충분히 떨어지지가 않았을 때, 그림에서 보면 도마가 있고 선수가 바로 앞에 착지를 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약이 그만큼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손을 짚고 공중 동작을 할 때 앞으로 날아가는 거리가 짧다라는 것, 그러니까 공중 동작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돼도 감점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착지했을 때 양손이나 양발 또는 신체 일부분이 바닥에 닿게 되면 마찬가지로 감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효인 경우입니다. 무효는 감점이 아니라 아예 그 시기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한번 볼게요. 도마 뒤에 착지하지 않고 도마 옆으로 착지했을 때, 완전히 착지 지역을 완전히 벗어났을 때는 이제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마에 손집기를 하지 않거나 2번 이상 했을 때, 무슨 말이냐면 도마에 무조건 발구름판을 밟고 나서 도마를 손을 짚고 공중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2번 이상 손집기를 했을 때, 사실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도마에 손을 2번 짚는다라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선수들 사이에서는 별로 없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무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움 닫기의 보폭이 맞지 않아서 발구르기를 하지 못했을 때, 무슨 발구르기란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발구름판이 있습니다. 스프링보드가 있는데 열심히 달려와서 두 발로 이 스프링보드를 밟고 이 탄력으로 도마를 짚고 공중 동작을 해야 하는데 발구르기를 하지 못했을 때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착지 동작에서 발이 아닌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착지했을 때, 이때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기 동작이 잘못 실시되어 선택한 동작으로 인정될 수 없을 때, 무슨 말이냐면 또 뜀틀에서는 선수들이 자신이 어떤 동작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뭐 난이도 어느 정도의 동작을 하고 어떻게 공중 회전을 하고 한다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동작이 잘못돼서 본인이 선택한 동작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는 무효가 된다라는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뜀틀에 감점이 되는 경우와 무효인 경우가 이렇게 섞여서 나왔을 때 어떤 게 감점이고 어떤 게 무효인지 이 경우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번째입니다. 교과서 92쪽으로 가겠습니다. 교과서 92쪽 왼쪽 날개 부분 아랫부분에 보시면 과학적 원리라고 해서 뜀틀 운동의 도약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뜀틀 운동에서는 도움 닫기에 의해 나아가려는 수평 운동과, 그러니까 도움 닫기라는 말이 수평으로 달려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수평 운동과 그 다음에 발구름에 의한, 이런 발구름판을 밟고 하는 이 발구름에 의한 수직 운동이 생긴다. 뜀틀 운동에 필요한 도약력을 얻기 위해서는 도움 닫기의 관성과 쭉 달려오려고 하는 그 관성을 말합니다. 발구르기 반작용으로 생기는 합력, 발구르기를 하기 위해서 이 스프링보드를 힘껏 밟으면 그 밟은 만큼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력이 생기죠. 이 반작용력으로 선수가 점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 닫기의 관성, 수평 운동과 발구르기의 반작용, 수직 운동으로 생기는 합력, 합쳐지는 힘을
크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F는 도움닫기에 의한 수평 운동입니다. 앞으로 달려오려고 했던 그 관성이고요. 그 다음에 B는 몸이 뛰어오르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몸이 뛰어오르는 방향이 되고, 그 다음에 R은 발구르기에 의한 수직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평 운동, 그 다음에 수직 운동의 합력이 크게 돼야 이 B 방향으로 선수가 이렇게 비행을 할 수 있다, 공중 동작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학적 원리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째로는 교과서 92쪽과 93쪽에 걸쳐 있는 이 가운데 부분에 나와 있는 사진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뜀틀 운동에서의 다리 벌려 뛰기의 각 동작별 내용입니다. 화면에는 좀 작게 보이지만 여러분들 교과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닫기, 그 다음에 도움닫기는 처음에 출발해서 달려오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발구르기, 발구르기는 이 스프링보드, 발 구름판을 밟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손짚기 동작이 나와야 되겠죠. 이 뜀틀 또는 도마에 대한 손을 짚고 공중 동작, 손을 짚고 나서 그 달려오던 관성에 의해서 공중 동작을 하고 착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도움닫기, 발구르기, 손짚기, 공중 동작, 착지, 이 다리 벌려 뛰기의 5가지 그 동작별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1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103쪽과 104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철봉 운동인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지 선생님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봉 운동의 경기 기능이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제목 수준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잡기, 흔들기, 오르기, 그리고 계속해서 돌기, 내리기, 이 5가지 경기 기능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잡기, 말 그대로 철봉을 잡는 기능이고요. 흔들기, 철봉을 잡고서 몸을 앞뒤로 흔드는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오르기, 철봉 위로 몸을 끌어올리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돌기는 철봉 위에서 몸을 앞으로 또는 뒤로 회전하는 그런 경기 기능을 말하고요. 마지막에 내리기는 마지막으로 철봉에서 점프를 해서 이렇게 착지하는 동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봉 운동의 경기 기능 5가지, 잡기, 흔들기, 오르기, 그리고 돌기, 내리기, 이 명칭과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2번째 내용으로 교과서 10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4쪽 왼쪽 날개 보시면 과학적 원리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철봉에서 회전, 돌기의 과학적 원리입니다. 회전 운동에서 회전 속도는 회전 축과 몸의 거리가 짧을수록 빨라진다. 배대고 뒤돌기는 몸의 길이를 짧게 하여 회전 속도를 이용하여 도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회전축은 철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몸의 거리, 몸을 쫙 폈을 때 회전 반경이 컸을 때와 회전 반경이 작을 때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주황색 원으로 표시된 그 표시는 휘돌기, 그러니까 크게 도는 그런 회전 반경을 나타내고 있고요. 파란색 원은 배대고 돌기, 배를 철봉에 대고 도는 기술인데요. 이 배대고 돌기의 회전 반경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주황색 원으로 표시된 이 휘돌기의 회전 반경이 배대고 돌기의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회전 반경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회전 운동에서는 회전 속도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회전 반경을 짧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13번째 내용입니다. 교과서 198쪽입니다. 여러분들 체육교과서가 2권으로 되어 있죠. 2번째 체육교과서를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198쪽 왼쪽 하단부에 보시면
축구의 경기 방법 및 규칙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붉은색 표로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인원은 각 팀당 11명, 선수 교체는 3명까지만 가능하고 연장전 시에는 1명 추가로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경기 시간은 전후반 45분씩, 중학생은 35분이나 40분 경기를 합니다. 휴식 시간은 전후반 사이에 15분 이내에 한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재개. 경기 재개라는 말은 경기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경기 재개를 하는 방법은 스로인, 프리킥, 골킥, 코너킥 이 네 가지 네 가지 방법으로 경기를 재개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페널티킥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반칙이 일어난 경우에 주어진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경고는 옐로우 카드를 말합니다.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거나 지속적인 반칙 행위를 했거나 고의적인 경기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했거나 심판에게 지나치게 항의를 했거나 주심에 허가 없는 경기장 출입을 했을 경우에는 심판이 주심이 옐로우 카드, 노란색 카드를 꺼내고 경고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장은 빨간색 레드 카드인데요. 난폭한 행위를 했거나 심한 반칙 행위를 했거나 상대 선수를 모욕한 행위를 했거나 명백한 득점 기회를 막았거나 한 경기에서 2회의 경고 누적 시, 다시 말하면 한 경기에서 옐로우 카드를 2번 받게 되면 레드 카드, 퇴장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축구의 경기 방법과 경기 규칙에 대한 내용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4번째로 교과서 199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99쪽에 보시면 제일 아래쪽 부분에 직접 프리킥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직접 프리킥은 어떤 파울이나 어떤 경기가 멈춰졌을 때 그 멈춰진 지점에서 공을 세워놓고 공을 차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이 선수가 키커가 찬 공이 골로 들어가면 바로 득점으로 인정이 되는 프리킥을 말합니다. 직접 골로 연결할 수 있는 프리킥을 직접 프리킥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직접 프리킥은 주심이 공격 방향으로 그 팔을 수평으로 이렇게 뻗으면서 어느 쪽 방향으로 프리킥을 해라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프리킥이 선언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킥킹입니다. 상대를 차거나 차려 했을 때, 또 트리핑,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을 때, 그 다음 차징, 몸이나 어깨로 거칠게 밀었을 때, 그 다음 푸싱, 상대를 밀었을 때, 차징은 어떻게 보면 공을 하나를 가지고 이제 몸싸움하는 경우에서 과도하게 몸이나 어깨로 이렇게 거칠게 밀었을 때를 말하는 거고요. 푸싱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대 선수를 공과 관련 없이 또는 플레이하고 있는 선수를 뒤에서 강하게 밀었을 때를 푸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스트라이킹은 상대를 때렸을 때를 말하고요. 홀딩은 일부러 고의로 상대 선수를 붙잡거나 건드릴 때 홀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심판은 휘슬을 불고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접 프리킥이 선언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잘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5번째로 교과서 201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01쪽 오른쪽 날개 부분 아랫부분에 보시면 과학적 원리라고 해서 스핀킥과 마그누스 효과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지난번에 온라인 수업을 할 때도 한번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킥을 할 때 공의 중심부를 차면 공은 회전이 없이 날아가고 중심부를 벗어난 지점, 다시 말하면 공의 위쪽이나 아래쪽 또는 오른쪽, 왼쪽 부분을 차게 되면 회전을 하면서 날아간다. 회전이 없는 공은 공기의 밀도에 따라 불규칙하게 날아가고 회전이 있는 공은 회전의 정도에 따라 공의 양쪽 면에 압력 차이가 생겨 휘어지면서 날아간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온라인 수업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축구공이 이렇게 핑크색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 회전 방향이라고 해서 공 자체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공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때 공의 상단 부분은 공의 상단 부분, 공의 위쪽은 공이 회전하는 방향과 공기의 흐름이 지나가는 방향이 서로 부딪히는 방향이죠. 서로 반대가 되죠. 공의 아래쪽은 공이 회전하는 방향과 지나가는 공기의 방향이 서로 같은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의 위쪽은 공의 회전 방향과 공기의 진행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속, 그 공기의 흐름의 속도가 느리게 될 것이고요. 공의 아래쪽은 회전 방향과 공기의 진행 방향이 같기 때문에 공의 위쪽보다는 이 공기의 흐르는 속도, 유속이 빠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속이 느린 곳은 높은 압력이 발생하게 되고, 유속이 빠른 곳은 낮은 압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은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 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면서 이동하게 되는데, 이 효과를 마그누스 효과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면 이게 어떤 효과를 말하고 어떤 원리로 이렇게 공이 휘어져 가는지를 알고 있으면 되겠고, 공의 회전 방향, 그 다음에 압력의 높은 곳, 낮은 곳의 위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